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 겉으로만 보면 실업률도 내려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복잡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는 미국 증시, 연준의 금리 정책, AI 관련주, 전기차 기업, 그리고 루시드 같은 성장주까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고용 보고서가 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신규 고용입니다. 6월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은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1만 3천 명이었죠. 즉, 예상보다 거의 절반 수준밖에 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월과 5월 고용도 모두 하향 수정됐습니다. 4월은 17만 9천 명에서 14만 8천 명으로 수정, 5월 달 역시 17만 2천 명에서 12만 9천 명으로 수정됐죠. 즉, 최근 발표했던 고용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왜 떨어졌을까요? 고용은 약한데 실업률은 4.3%에서 4.2%로 내려갔습니다. 좋은 뉴스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달 무려 72만 명이 노동시장 자체를 떠났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거나 굳이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만 계산하죠. 그래서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자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실업률이 좋아진 게 아니라 분모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노동 참가자율은 61.5%, 202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25세에서 54세 핵심 생산 연령층의 참가율도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단순히 은퇴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취업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숨겨진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는 190만 명, 1년 전보다 약 29만 명 증가했습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는 모습도 아닙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연준이 고용보다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근원 PCE는 3.4%, 연준 목표인 2%보다 훨씬 높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 물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즉, 고용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약 80%,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9월에서 10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절반 가까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물가 때문이죠. 연준은 고용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발언도 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새로운 산업이 생겼듯이 AI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죠. 즉,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고용을 함께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강한 경기 둔화도 아니고 강한 경기 과열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매한 보고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줄었지만 당장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는요, CPI, PCE, 임금 상승률, 그리고 소비 지표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겉으로만 보면 실업률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면 노동시장 참여자가 줄고 있고요. 고용 증가도 둔화되고 있고 장기 실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연준은 아직 안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긴축 기조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CPI와 PCE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EV 섹터 중에서 테슬라는 마이너스 7%, 리비아는 플러스 8%, 루시드는 마이너스 8% 하락하면서 끝이 났고요. 6.08달러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1,424만 주,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6달러 아래인 5.97달러까지 밀렸지만 종가는 다시 회복했죠.
그래서 6달러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12.6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4.5 밀리언 달러입니다. 차이는 약 1.9 밀리언 달러 유출인데요. 주가가 마이너스 8% 넘게 빠졌는데 자금 유출은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최근 4.47달러에서 6.5달러 근처까지 약 35% 이상 상승했죠. 오늘 음봉 하나가 나왔지만 아직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보고 있지만 너무나 큰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냐 살펴보니 2분기 생산 및 인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단순히 차를 몇 대 만들고 몇 대 팔았다 해서 뉴스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루시드가 회사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CEO가 바뀐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COO 폐지, 새로운 CFO 영입, 기술 조직 개편,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등 회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발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루시드가 정말 반등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적입니다. 루시드는 올해 2분기에 4,774대를 생산했고요. 3,953대를 고객에게 인도했습니다. 1분기에 그래비티 판매 중단과 리콜이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인도량이 회복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저희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다시 정상적인 판매 흐름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데이터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약 73%가 그래비티였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그래비티는 약 775대, 에어는 280대였죠. 더 놀라운 것은 상반기 누적으로도 그래비티가 에어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루시드가 더 이상 세단 회사가 아니라 SUV 중심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겠죠.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 역시 SUV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비티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루시드의 실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 판매는 전년 대비 약 67% 감소했습니다. 에어는 루시드의 첫 번째 모델이자 브랜드를 대표했던 차량이죠. 그러나 이제는 시장의 관심이 그래비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기존 주력 모델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에어의 상품성 개선이나 새로운 모델 전략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실적보다 조직 개편입니다. CEO 실비오 나폴리는 CEO 직속 조직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결정이 정말 느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행력이 부족했던 기본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CFO, CTO, 고객 총괄, 디지털 총괄, 변화 혁신 책임까지 핵심 임원진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특히 이번 CFO는 과거 자동차 부품 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앞으로 루시드가 성장보다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루시드 테크놀로지라는 조직입니다. AI, ADAS,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업 IT를 모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주주 가치를 높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시드가 더 이상 자동차 제조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최근 구조조정 때문에 로보택시 계획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요, 오히려 정반대였는데요. 우버는 루시드 차량 구매 계약을 3만 5천 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투자금도 총 5억 달러까지는 늘렸죠. 현재 누로는 100대 정도의 그래비티 시험차를 운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말 샌프란시스코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사업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죠. 그래비티는 올해 초 리콜과 판매 중단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키 오류, 핸즈프리 오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가 이어지고 있죠. 집단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18% 인력 감축과 유럽 구조 조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기대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구조 조정을 보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테슬라도, 포드도, GM도, 폭스바겐도 필요할 때마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 조정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실행력이 좋아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루시드의 변화 역시 비용 절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조직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개편으로 읽힙니다. 결국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생산성과 품질, 판매가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래비티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는지,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해결되는지, 세 번째로는 3분기부터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로 실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버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상용화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만 맞물린다면 루시드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가능성도 정말 큽니다. 오늘 발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루시드는 지금 가장 큰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분명 현실은 쉽지 않죠. 에어 판매는 감소했고요. 품질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비티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경영진은 실행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버와 로보택시 사업은 실제 상용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보다 변화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루시드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말한 약속을 실제 성과로 증명해 낸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는 훗날 기업 체질을 바꾼 전환점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행력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낙관하거나 비관하기보다는 다음 분기마다 하나씩 결과를 확인하면서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좋은 소식은 과장하지 않고 아쉬운 부분은 숨기지 않으면서 구독자분들께 가장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